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 TV입니다. 흥청망청의 시대는 끝나고 전혀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세계 질서의 변화와 한국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서부터, 그러니까 몇 년 전서부터 좀 심상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지내던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하더니 그것이 점점 심화돼서 이게 패권전쟁이로구나, 그런 인식을 갖게 됐고, 그러면 느닷없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 세계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생활을 하고 3년 가까이 마스크를 쓰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가 보다 했더니 갑자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가지고 전쟁이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진행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시대의 변화, 질서의 변화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탈세계화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대적 전환의 큰 그 변화의 전조는 벌써 10년도 더 전에 발생했습니다. 그게 2007년과 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하고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위기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게 이제 개인들의 과도한 부채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하고 중앙은행은 거꾸로 대규모 돈을 살포했습니다. 그때 돈을 하도 뿌려대니까 마치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것 같다는 의미의 헬리콥터 머니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죠. 부채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더 큰 부채로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시적으로 봉합해 버린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1997년도 IMF 외환위기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 해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환율 방어를 하려고 또 우리 외환 보유고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 해가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데, 출범 첫 해서부터 이명박 정부가 아주 혼쭐이 났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해결된 것 같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 와중에 이제 중국이 부상을 해죠. 엄청나게 중국 덩치가 커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2018년에 중국이 상해에 원유 선물 시장을 만들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는 위안화로 결제해도 된다. 이것은 원유 거래는 반드시 달러로 결제한다는 페트로 달러에 대한 도전이죠. 즉 미국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미중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중국 상품에 대해서 그 관세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났는데, 좀 지켜보고 보니까 이게 단순히 무역전쟁이 아니라 미중 패권전쟁이로구나. 그래서 뭐 신냉전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2020년 코비드-19, 즉 코로나가 버렸습니다. 또 그 원인을 두고 이게 우한 코로나다 아니다, 미국하고 중국 사이가 더 나빠졌죠. 중국이 부상을 하고 코로나를 막상 당하고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공동화되어 있는 게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그 미국 제조업의 공동화가 그 러스트 벨트, 그러니까 옛날 공장지대의 그 기계들이 다 녹이 슬었다. 그래서 러스트 벨트라고 했는데, 코로나 마스크를 만들고 또 환자한테 필요한 산소호흡기가 대량으로 필요한데 미국에서는 마스크하고 산소호흡기를 한 대도 생산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중국이 야 미국 너희 마스크 없지, 우리가 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제조업의 공동화, 즉 그냥 값싼 거 다른 나라에서 사오면 되지 굳이 우리나라에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 라는 어떤 세계화의 혜택이 이 상황에는 오히려 큰 고난을 가져오는구나, 그걸 이제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또 하나, 사람과 상품의 이제 자유로운 그 이동과
교역이 결국은 이 코로나라는 병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코로나에 대한 방역 조치로 각국이 봉쇄 정책을 이제 펼치니까 소비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생산도 줄어들고, 즉 세계 상품 공급망, 그 이제 밸류 체인이라 그러죠. 여기에 이제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또는 식량의 밸류 체인까지도 이제 망가져 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미국과 각국의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이제 치솟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미국이 작년 한 해 사이에 기준금리를 0.25에서 최근 4.75%까지 인상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 기업들은 아우성이죠. 돈을 이제 빌려 가지고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주가가 하락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렸죠. 그래서 0.5%에서 최근 3.5%까지 올렸는데, 아무튼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가 1% 이상 낮은 그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조만간 미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전혀 허황된 게 아닙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 금년 들어서 이제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종료하니까 중국이 리오프닝 했다, 새로 문 연다, 그래서 세계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런 이제 기대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예전과 같은 저가 공산품 공급자 역할이나 또는 거기가 이제 소비도 줄었기 때문에 소비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현재 중국도 과도한 부채 또 부동산 경기의 폭락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에 이제 직면해 있는 상황이죠. 흔히 말하는 미국과 중국이 디커플링 됐다는 것 자체가 이게 큰 변화가 올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서부터 그렇게 탄탄한 통합을 유지했던 EU도 위축되고 또 분열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유럽 전체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2015년에 EU의 GDP가 미국에 추월당합니다. 그때는 통합되고 나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성장이 빨랐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한 방 얻어맞고는 GDP가 미국에 이제 추월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위축이 되죠. 그리고 또 이민정책, 무슨 난민정책, 재정정책을 둘러싼 EU 회원국들끼리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서유럽 국가들, 인권을 내세운 서유럽 국가들과 나중에 EU 회원이 된 동유럽 국가들, 구사회주의 국가, 폴란드, 헝가리 이런 나라들하고의 이제 갈등이 굉장히 이제 심합니다. 그리고 또 EU의 중심 국가는 역시 독일이죠. 그러니까 독일 네 마음대로 하냐? 어떤 독일의 패권에 대해서도 반발이 심하죠. 그래서 결국은 2020년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죠. 물론 그 결과 영국도 고생하고 있는데 영국이 EU에서 빠져나와서 고생을 하냐 안 하냐 그 문제를 떠나서 벌써 브렉시트라는 것 자체가 EU의 분열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세계화 시대는 끝났다라는 어떤 종지부의 신호탄을 쏜 게 바로 러시아의 푸틴이죠. 이제 과거 동유럽 지역이 점점 서유럽화되고 또 나토화되는 거에 대한 반발, 그리고 어떤 전통적인 안보 위기 의식, 이것 때문에 작년 2월 말에 러시아군이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 차질로 이제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한 10% 안팎으로 치솟아 버리는 거죠.
특히 이제 독일이 큰 타격을 받았고 영국이 받았고 지난 겨울이 그렇게 유럽이 춥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덜 고생했는데 아무튼 에너지값 인상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침체 우려도 점점 고조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세계 경기 자체가 침체될 것이다. 불황이 될 것이다. 심지어 불황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전망하는 그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 올해 1월 한 달 동안만 무역 적자를 2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달 동안에 120억 달러를 기록했죠. 무역 적자. 그런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수출 강국 아닙니까? 그럼 이런 나라들의 물건이 왜 안 팔릴까? 이게 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두 나라의 상품이 경쟁력을 상실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다른 나라들의 소비가 줄어들었으니까 우리 상품과 일본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화 시대가 저무니까 공급망도 이제 재편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화에서는 자본들이 돌아다니면서 가장 싼 원자재, 가장 싼 임금을 가지고 가장 싸게 물건을 만든 거를 수입해다가 소비를 즐겼는데 이 공급망이 재편되게 생긴 거죠. 이런 전환기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이제 서서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지가 않습니다. 언급을 아예 꺼리고 있죠. 예를 들면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진짜 뭐 정확히 예측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명성을 얻은 미국 뉴욕 대학교의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 교수, 이 사람은 이제 비관적인 전망을 해서 닥터 둠 하면 뭐 종말, 이렇게 멸망,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하면 되겠죠. 닥터 둠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 소로스하고 퀀텀 펀드를 같이 공동 설립해 가지고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은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 우리나라도 몇 번 방문했죠. 이 사람들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짐 로저스는 이제 한 80이 됐는데 뭐라고 말하나 하면은 내 생애 처음 보는 힘든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지적은 세계의 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빚으로 우리가 흥청망청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다한 부채를 짊어진 채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의 부채가 전 세계 GDP의 4배입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가계부채 102%, 기업부채 118%, 국가채무 47%. 이게 이제 2021년도 기준인데 그 이후에 뭐 부채 비율이 또는 국가 부채도 마찬가지고 줄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걸 역산해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약 1억 1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원리금 상환하는 사람들이 곡소리가 나고 있는 거죠. 2021년도에 한 40대 직장인이 연봉을 한 7천만 원 받는데 3억 원을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자가 2.52%, 그리고 이자 내는 액수가 매달 63만 원. 그러니까 이건 뭐 갚을만 하죠. 그런데 1년 후에 이자율도 오르면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됐는데 이자율은 6.04%가 됐고 이 사람의 매달 월급이 한 470만 원가량 되는데 원리금 상환액이 매월 237만 원이라고 합니다. 즉 소득의 반을 원리금 상환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대면은 이분이 뭐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을 텐데 이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정말 힘들게 지내고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세계 경제의 어떤 하강이나 침체가 거의 필연적이다 라고 하는 게 고령화입니다. 고령화는 뭡니까? 생산력을 갖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 경제 성장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특히 잘 사는 나라의 추세인데, 중국도 이런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60세 이상,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3억 명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아마 그 은퇴 연령이 60세일 겁니다. 그러니까 3억 명, 우리나라 인구의 6배가 되는 사람들이 연금 가지고 먹고 산단 말이죠. 생산 활동을 못하고 대부분. 그러니 중국도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라고 해서 인구 절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죠. 이게 뭐 지난 10몇 년 동안 엄청난 돈을 출산 대책으로 썼는데 오히려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죠. 정말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뭐 스카이 대학 정원의 한 50%를 둘째 아이 전형 뭐 이런 식으로 하던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건 뭐 대책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암울한 그 미래를 전망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더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